행동주의 상담 혹은 행동 치료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마지막 마치지 못한 부분, 상담 과정하고 상담 조건 요거 좀 빨리 마치고 이제 행동주의 좀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 혹은 행동 뭐 치료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즉 그것이 관찰 가능한 행동 혹은 측정 가능한 행동,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중요시하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상담 과정입니다. 거기에 반괄로 상담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전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 상담을 기법을 통해서 이제 상담하고자 하는 상담가는 이제 대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은 먼저 목표 행동을 정하는 거죠. 목표 행동을 이제 정하는 그 목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 뭐 고치고자 하는 행동,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 그리고 강화된 행동, 그죠? 자극 반응 강화. 여기에 따라서 학습된 행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된 과정이 뭔지 어떻게 그 행동이 학습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 뭐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극 반응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자극에 따른 B라는 반응 행동 뭐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 자극을 조절하면은 반응이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벼운 예를 하나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못해요. 내 남자가 이제 상담받으러 와서 내가 이웃하고 늘 이렇게 좀 보면은 뭐 불편하고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잘 지내고 싶은 방법을 만약에 이제 알고자 할 때는 왜냐하면 이웃이 나를 보면 무시하고 불친절하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보면은 무시하고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한다. 그죠? 그러면 그게 자극이죠. 그러면 이웃의 반응,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먼저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도 역시 뭐예요? 나한테 친절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극을 제시하면 그죠? 자극 반응을 보면 이것도 뭐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반응이 친절하게 같이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하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수업 자료 한번 보시면 상담 목표 원칙이라고 있죠. 원칙 있습니까? 양관로 원칙. 상담 과정. 예. 그다음에 반괄로 상담 목표. 찾으셨죠? 네. 그 아래 원칙 있죠. 네. 예, 그래서 행동 치료는 선택된 목표 행동, 변화하고자 하는 학습된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행동 치료에서는 부적절한 행동, 그죠? 문제가 되는 행동,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그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 그전에 너무나 많이 했던 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목표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행동,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를 시키고, 예, 그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웃집에 있는 학생이 이웃집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한다, 그죠? 그런 건 바람직한 행동이잖아요. 그럼 그건 계속 하도록 하는 게 맞죠, 그죠? 맞죠. 그래서 뭐예요? 칭찬도 하고 또 이렇게 돈도 주면서 가져서 한번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행동을 계속 이제 하도록 하는 그게 강화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적응 행동, 부적절한 행동은 약화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의 자녀가 거짓말을 너무 자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부적응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처음에는 거짓말을 좀 줄이도록 하다가 결국은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부적응 행동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부적응 행동 예방이라는 것은 현재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혹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조짐을 보니까, 그죠?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이렇게 할 것 같다. 뭐 그럴 때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행동을 예방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 반응의 약화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불안 반응을 줄이거나 약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행동주의 심리학 혹은 행동 상담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목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있을 때 그 이야기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 통제 능력도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또 이 상담을 통해 그러한 의사결정 능력, 자기 표현 능력, 뭐 통제 능력 이런 것도 증진시킬 때도 이제 그 행동치료 혹은 행동주의 상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상담 과정이에요. 상담 과정. 자, 이제 그러면은 내담자가 이제 상담사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한다고 할 때 그 과정 좀 구체적인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우리가 온정적인 관계, 그 다음에 뭔가 좀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관계,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담자는 대부분이 자기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고 싶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했을 때 적어도 상담가가 카운슬러가 뭐예요? 그 사람을 온정적인 그 태도로 이제 바라보고 또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을 많이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수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행동 규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되는 행동, 변화시켜야 되는 행동을 먼저 찾아야 돼. 규명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내담자 문제의 의미.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행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심각한지. 예를 들어 아주 많이 심각하면은 또 좀 빨리 좀 수정을 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었고 과정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나친 행동을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행동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나친 행동 혹은 문제가 된 행동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행동 발생 장면, 어느 장면에서 어느 환경에서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방 차원에서 보면은 그 문제 행동을 하는 그 환경을 조절해 주면은 그러니까 자극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행동 강화 요인 찾기. 이 문제 행동이 강화되어서 습관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그 문제 행동을 강화했는지, 그죠? 네. 우리 저기 가끔 보면은 학생들 왜 그 학교 폭력 있잖아요. 학교 폭력.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약한 녀석들 이렇게 학교 밖에 이렇게 이제 퇴기 등교만 퇴교할 때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번 윽박 찌르고 막 이래가지고 돈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그렇게 윽박 찌르고 이러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윽박 찌르고 돈 받는 행위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협박하고 그래서 얘가 협박을 못 이겨서 돈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앞으로 협박해서 돈 필요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료를 협박하는 행동, 폭력 행동이 뭐예요? 결국은 습관화된 행동이 되어버렸잖아요. 무엇이 강화시키느냐? 돈 받는 것, 돈 주는 것. 그 다음에 문제행동 변화에 도움이 될 생물학적, 사회적, 행동적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생물학적인 거, 신체적인 거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적,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행동적 정보 이런 걸 이제 수집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내담자의 문제행동 통제 정도파. 내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혹은 통제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도 보면은 어떤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은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제가 말을 안 듣는데 3,000원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말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별도로. 그 다음에 내담자의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 면접, 뭐 질문지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야 될 행동, 상담 목표를 설정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상담 목표를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상담 기법은 제가 뒤에 가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결과 평가, 그 행동이 변화되었는지, 뭐가 좀 달라졌는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담을 종결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인을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남편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이렇게 부인을 윽박지르고 하는 이런 남편. 그래서 그러면 이 남편의 그 행동은 사실 변화되고 고쳐져야 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편 자신이 상담을 받으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가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재 상태 파악이 있었잖아. 앞에서 현재 상태 파악으로 이제 한번 좀 과정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인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남편의 사례를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지나친 행동 파악 분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가 지나친 행동을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남편이 보이는 무시를 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동의 빈도가,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일어나는지, 아니면 뭐 2, 3일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지, 그죠? 그게 빈도잖아요. 그 다음에 강도는 얼마나 센지, 그다음에 이렇게 막 무시하는 정도가 보면은 뭐 아주 그냥 거의 폭력을 사용하면서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말로 그냥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지나친 행동, 그러니까 부인을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행동의 그 모양을 좀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네. 실제로 또 보면은요, 퇴근 후에 집에서 부인이 이제 무슨 말을 하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시킨 거나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폭언이죠. 예.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루에 한 서너 번씩은 한다. 그것도 반말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 예. 예를 들어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친 행동을 파악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는 장면, 혹은 선행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 현재 상태 파악 보십니까 지금? 네, 보고자.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이,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는 장면이나 선행 조건을 확인하는 걸 예를 또 좀 들어보면은, 폭언이나 무시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 남편이 어떤 환경에 있거나 어떤 자극 때문에 그런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너무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귀가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 힘든 거, 스트레스 받는 걸 누구한테? 부인한테. 그죠? 부인이나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쏟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직장에서 아주 업무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귀가했을 때, 그죠? 그때는 대부분 보면은 뭐예요? 부인한테 막 이게 욕도 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인이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뭐, 그죠? 네가 뭐 해결해 주겠어 이렇게 하고 폭언한다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 행동 발생 장면 선행 조건은 뭡니까?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귀가했을 때 부인한테나 자녀들한테 폭언을 하더라. 그죠? 예.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그 폭언하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거를 뭐예요? 스스로 통제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자, 세 번째가 문제 행동 강화 요인 찾기. 그러니까 그 윽박지르고 그다음에 폭언하고 하는 그 행동이 학습된 행동을 내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화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하니까 강화를 했죠. 그래서 자, 윽박지르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고 하면 뭐예요? 부인이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남편은 계속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고 뭐 폭언도 하고 그러면 부인이 더 이상 따지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남편이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뭐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그것을 뭐 남편이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빨리 그렇게 지나가고 싶어서 그런 순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윽박 지르는 순간 뭐예요? 윽박 지르고 막 이 폭력하고 뭐 폭언하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분노가 막 더 발산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발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쾌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쾌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강한 요인이 되는 거죠. 막 힘들어서 막 그러다가 집에 와서 부인한테 폭언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화된 거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사회적, 행동적 정보 수집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는 자, 이러한 문제 행동, 윽박 지르고 폭언하고 하는 이 행동의 배경이 되는 개인의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거나 뭐 역사적인 것이 있거나 뭐 행동 습관 이런 걸 이제 수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물학적인 것 같으면은 만성 수면 부족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제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면이 적절한 시간을 자야 되는데 수면 부족이 만성적 수면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성 피로 혹은 뭐 알코올 섭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이제 윽박 지르거나 더 이렇게 그 부인에게 무시하고 이런 것이 더 생겨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생물학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도 있어요. 우리 그 전에 보면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는 경우에 뭐예요? 남자는 상위, 여자는 뭐예요? 좀 이렇게 무시하고 좀 이런 그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부모님도 이렇게 많이 가르쳤다라고 하는지 뭐 그런 거가 있으면 또 뭐 그건 사회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부인에게 이렇게 폭언하고 뭐 하는 그 사회적 배경이죠. 네. 그 다음에 행동적 요인. 행동적 정보.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감정이나 그 요구를 비폭력으로 대화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언하고 무시하는 행동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가 내담자의 문제 행동 통제 정도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남편이 막 폭언을 하고 윽박 지르고 하는 이 행동을 스스로 좀 통제할 수 있는지 좀 가려서 좀 줄이려고 하는지 이런 거의 정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 스스로 자신의 분노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직장 상사라 다른 사람한테는 화를 내지 못하고 참고 자기 스스로 통제해요. 그런데 와이프한테만 성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에서는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절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문제 행동 정도 파악 다음에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남편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혹은 분노를 반대로 자극하는 주변 인물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부인 조금 이야기했는데 자 부인 입장에서 부인을 보면은 남편의 윽박지르면 무조건 참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참아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남편은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왜? 혹은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뭐 반대로 같이 대립해가지고 뭐 같이 자극을 하면은 이 남편이 뭐예요? 더 심해질 수가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한번 자녀. 예. 그러니까 윽박지르는 행동을 했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애들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 자녀도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인이나 자녀나 가족들 이런 사람들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을 또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의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 가정 내의 어떤 뭐 분위기나 물리적, 문화적, 예를 들어서 물리적 환경, 뭐 식탁, 거실 등 특정 공간에서 대화할 때 주로 갈등이 증폭되는 건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하는, 어떤 환경에서 그런 것이 하는 건지. 예.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또 아까 잠깐 예를 들면 유사하죠, 그죠? 이 남자가 성장하면서 집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서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교육도 받아왔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왜곡된 가부장적 신종 구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가정이나 어떤 문화적 환경,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상태를 지금 파악하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방법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심리 검사나 뭐 면접을 하는 질문지들을 사용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담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이제 남편이 와서 이제 내 행동을 좀 변화시키고 싶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부인이 같이 와서 지금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그 다음에 또 좀 객관적인 어떤 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인성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MMPI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이제 좀 검사도 해보는데, 거기 보면은 분노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그 객관화된 질문지, 심리 검사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부부관계 만족도 검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심층 면담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할 때, 아니면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막 부인에게, 그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이런 걸 좀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담 목표는 그럼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담 목표를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상담 목표는 이제 그 부인을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행동을 우선 좀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지,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목표를 세우기 전에 행동 분석을 해서 현재 상태를 쭉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종합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남편이 이렇게 윽박지르고 부인을 무시하고 뭐 폭언도 하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자존감 저하 때문에,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집에 와가지고 가족에게 그걸 풀어가지고 그 자존감을 좀 회복하려고 한다, 혹은 뭐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만약에 방식이라고, 그건 부적절한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 앞에 상황들 쭉 종합해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내담자, 이 남편은 지금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회사에 가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집에 와서, 가정 내에 와서 부인을 무시하고 자녀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의 어떤 통제권 행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상담 기법,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켜 수정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집에 들어와서 막 그죠, 와이프한테 막 이제 무시하고 폭언하고 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간에 그 자리를 우리가 타임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잠시, 그러니까 그 환경, 그 자리에서 없도록, 그죠? 무제한을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를 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 전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IMS죠. 상담에서, 일반 상담에서. 그죠? 그래서, 나 전달법.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의 입장을 좀 파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자녀가 만약에 TV를 막 크게 들어가지고 막 시끄럽고 그러면, 야, 그 소리 좀 줄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달법 중에 보면요, 네가 지금 TV를 너무 크게 틀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좀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책 보기 좀 힘드네. 이거 다르잖아요. 소리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 이거 당장 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예,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초등학생 민수라고 합시다. 민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행동 파악 및 분석, 민수가 보이고 있는 거짓말의 종류나 빈도나 강도를 측정해요. 보니까 하루 4호에 4 내지 5회 이상 거짓말해요. 이거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숙제나 과제물 제출 여부라든지 뭐 과자 그거 물어보면 거짓말 하거든요. 과자 먹은 사실도 숨기기도 하고, 친구와 마찰이 됐는데도 그런 것들도 뭐 없었다 그러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다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문제행동 발생 장면 및 선행 조건 확인. 민수가 거짓말하기 직전에 어떤 자극이나 상황이 있었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자극으로 인해 반응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혼내면 뭐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주목받고 싶을 때, 야 우리 집에 뭐예요? 자동차가 3대나 있어. 차랑 거짓말. 근데 왜 거짓말하지? 친구들한테 좀 과시하고 잘 보고 싶대요. 그게 이제 문제행동 발생 장면이나 선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행동 강화 요인. 그 거짓말을 하는 행동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습되는 행동이 됐잖아요. 습관화된 행동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당장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야단치는 것 처벌을 면할 수가 있잖아요. 거짓말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과장된 거짓말. 야, 우리 집에 막 외제차가 3대나 있어. 그러면 뭐예요? 애들이 막 와 진짜 하고 막 부러워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또 거짓말하는 거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관심 가지고 막 라고 타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얘는 계속 그 거짓말 즐거운 거지.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사회적 행동적 정보 수집. 거짓말 행동에 영향을 준 종합적인 배경을 확인한다. 생물학적 행동. 그러니까 생물학적 환경을 보면 순간적인 욕구를 참는 충동 조절 능력이 얘가 부족한 거예요. 이 뇌의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기능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충동 조절 능력이 뭐 부족하다. 그다음 사회적인 걸 보면 가정 내에서 뭔가 성취를 하도록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죠? 뭔가 뭐 공부도 잘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좀 뭐예요? 압박이 심해서 뭐 그래서도 또 거짓말 할 수가 있어.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솔직하게 말을 하고 용서를 받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담자의 문제행동 통제 정도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 스스로 거짓말을 조절하거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얘가 거짓말이 나쁘다는 도덕적 사실은 알고 있어서 나중에 후회를 하지만은 정작 당황스러운 순간이나 그런 순간에 또 거짓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제력이 부족한 거죠. 자기가 거짓말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애들도 있을 때 너무 어리거나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6번째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네. 거짓말 행동을 유지하거나 변화하는데 핵심적 주변 인물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어머니. 정직하게 말했을 때 어머니가 수용을 해주는 경우 같으면 얘가 뭐예요? 점차 거짓말을 또 줄여갈 수 있을 거예요. 학급 내에서 민수가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칭찬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민수가 과장된 거짓말 할 때 거기 막 칭찬하고 막 반응 그거보다는 뭐예요? 차분하게 친구들이 괜찮아. 에이, 무시하다. 그러면 얘가 친구들이 막 자기가 과장된 이야기 했을 때 친구들이 좋아하고 막 관심 가지는 거 이런 거가 이제 대상 안 하면은 얘도 뭐 거짓말할 이유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물리적 환경 분석 내용이죠. 민수가 속한 가정과 학교의 환경적 특성을 분석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 환경을 보면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게 하거나 양육자가 너무 막 이 화를 내거나 그런 분위기 같으면 얘는 뭐예요? 좀처럼 그 거짓말을 하는 게 고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예요? 부모님이 알면도 불구하고 한두 번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분자분 이야기하고 이런 거라고 하면은 또 상황이 다르죠. 그 다음에 기타 심리검사, 물론 이 심리검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동 문장 완성 검사 (SCT라고) 하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자아 존중감도 측정하고 불안감이 얼마나 이런 것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 양육 태도 검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 정직성, 그러니까 이 아동의 정직성에 대한 뭐 수준을 알아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사 도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합 결론을 이제 내린 거 예를 하나 보면 왜 그런 민수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첫 번째는 혼나는 것에 대한 높은 불안, 회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한 자아 존중감을 채우려는 욕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아 존중감. 예.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사로서는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해주고 지도를 해야 되느냐? 거짓말 했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나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거짓말 했을 때 혼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반대로 솔직하게 말했을 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수도로 부모님에게 또 그렇게 조언할 수가 있겠죠. 또 상담사도 마찬가지로 상담하는 가운데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통해서 친구들이 좋아하고 관심 가질 수도 그거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친구들이 관심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그 건강한 소통 방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식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 번째가 상담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좀 단편적인 상담 기법인데 우리 이제 상담사들이 어떤 내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 변화라고 말하면 되지 않죠. 행동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체계적 공감하라는 거, 체계적 공감화. 이거는 주로 이제 정신적 심리적 불안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증에 잠겨 이런 사람들. 그래서 체계적 공감화,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위계로 작성하고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직면하여 극복하도록 도와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불안해하는 상황, 좀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 이것이 상황, 그게 위계잖아요. 위계.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폐소공포증 환자가 있잖아요. 폐소공포증.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불안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폐쇄공포증, 폐소공포증. 예. 그랬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서 있기만 하게 하고 또 내려간다. 그 다음에는 고개 좀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층 정도만 올라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층 정도 올라가는 거죠. 점차 이제 뭐예요? 그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죠. 점차. 그게 이제 체계적 둔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둔감해지는 거죠. 그 폐쇄 공포증, 폐소 공포증.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사실 행동주의에서 나온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이죠. 홍수법. 내담자를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에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좀 비인간적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불안을 느끼도록 하는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 거라는 거잖아요. 문제 상황. 예를 들어 불안을 느끼는 상황. 자, 문제 상황이 불안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체계적 둔감이나 홍수법은 주로 심리적 불안감을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 즉 불안을 줄이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불안 자극에 노출되어 그냥 있으면은 불안이 저절로 감소된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거 책에서 가져온 예지만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예 안 태우느냐?
그게 아니고 홍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태우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자동차 태우고 다녔더니 점차 적으로 뭐그 불안감이 소실되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맥의 강화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프리맥의 강화 원리. 프리맥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상당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이 더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덜 좋아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녀나 아니면 뭐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덜 좋아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덜 좋아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즉 빈번히 발생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물로 사용되는 거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민수가 컴퓨터 게임을 아주 좋아해요. 이건 더 좋아하는 활동이죠. 요새 컴퓨터 하는 거 막 좋아하잖아요.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예. 근데 수학 공부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뭐예요? 그러면은 수학 문제, 이런 문제를 풀면은 컴퓨터 게임을 30분을 더 하게 해준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프리맥 강화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자극 통제.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그 자극을 통제하거나 자극을 바꾸면은 반응 행동도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극 통제는 환경을 수정하면서, 그러니까 자극이 되는 환경을 수정함으로써 자극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결국 자극이잖아요. 예. 오늘 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에요. 더운 여름날인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 밖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거실에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졸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거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환경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을 막 좀 시원하게 하고 에어컨도 막 크게 틀어놓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서